아빠, 저도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걷고 싶어요.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아이, 수많은 치료도, 거액의 약도 소용없던 그 아이가 단 한 번의 놀이, 비행기 놀이로 웃음을 되찾고 움직이지 않던 두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아버지와 아이 그리고 한 여자가 만들어낸 더 놀라운 기적이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운전을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강남의 한 저택. 새벽 5시부터 불이 켜진 서재에서 강도연이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45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커피잔이 벌써 5번째였다. 책상 위 디지털 시계가 오전 7시를 가리켰다. 집안이 조금씩 깨어나는 시간이었다. 대리석 복도 끝 넓은 창가에 7살 강준호가 앉아 있었다. 휠체어 바퀴는 이미 3개월째 같은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의 작은 어깨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지만 그 얼굴엔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원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가 내려앉기를 반복했다. 아이의 눈동자가 그 움직임을 따라갔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나도 저렇게 해. 속비지 않은 말이 가슴속에서 맴돌았다. 가사총무 문선이가 정확히 낮 12시에 다가왔다. 56의 나이답게 단정한 행동 하나하나에 규칙이 배어 있었다. 이 집에선 모든 것이 시간표대로 흘렀다. 기상, 식사, 약물 복용, 재활치료까지. 도련님, 점심시간입니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눈빛만으로 거부 의사를 전했다. 이미 며칠째 반복되는 일이었다. 문선이의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다. 아이가 먹지 않으면 회장이 화를 냈다. 회장이 화를 내면 저택 전체가 얼어붙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다녔고 모든 대화는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도련님께서 또 식사를 거부하시면 회장님이. 준호의 입술이 꽉 다물어졌다. 그 침묵이 모든 답이었다. 저택의 고요함이 무거웠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이 오히려 정막을 증폭시켰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문선이는 한숨을 쉬었다. 이 집에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런 분위기는 부인이 돌아가신 이후부터였다. 그전에는 웃음소리도 있었고 음악소리도 있었다.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규칙과 침묵만 남았다. 저녁 8시. 도연이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정적이 그를 맞았다. 서류 가방을 든 손목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어깨는 더욱 굽어 보였다. 복도를 걸으며 준호의 방을 지났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2년 전부터 이렇게 지나쳤다. 아이를 마주하는 게 두려웠다. 서재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다. 쌓인 계약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펜을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2년 전 그날 이후로 이런 떨림이 시작됐다. 아내 가연이 떠난 그 순간부터 도연의 시선이 책상 모서리 액자를 향했다. 가연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 갓 태어난 준호를 안고 있는 모습. 행복했던 시절의 증거들. 손이 향했다가 멈췄다. 그리고 액자를 뒤집었다. 일에 집중해야 했다. 그래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었다. 회사가 성장하고 매출이 오르는 것만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성취였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정적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 큰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의 방에 갇혀 지내고 있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닿지 못하는 채로. 다음 날 아침, 저택 입구에 낡은 캐리어를 끌고 온 여자가 섰다. 이서연 24살. 시골에서 올라온 티가 역력했다. 단정하지만 값싸 보이는 옷, 햇볕에 그을린 손등, 옷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섬유유연제 냄새까지. 문선이가 현관에서 그를 맞았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는 품평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서연 씨죠? 네, 안녕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눈빛엔 단단함이 있었다. 고향에서 동생 셋을 키운 손에는 거친 상처들이 배어 있었다. 설거지와 빨래로 거칠어진 손가락, 뜨거운 것을 만져 생긴 작은 화상 자국들.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선이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 기상시간 6시 30분, 아침 식사 8시, 오전 약물 복용 9시, 재활치료 10시부터 11시까지, 점심 식사 12시, 오후 휴식 1시부터 3시, 간식 시간 3시 30분, 저녁 약물 복용 6시, 저녁 식사 7시, 취침 9시. 모든 것이 분 단위로 정해져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규칙대로 살아서 행복해진 아이를 본 적이 있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선이가 목소리를 낮췄다. 도련님께 쓸데없는 기대를 심어주지 마세요.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현실이요? 선천적인 문제예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의사들도.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차가워졌다. 아직 제가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단정하시는 건 아니죠? 문선이가 당황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다. 지금까지 온 보모들은 모두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다. 서연에게 배정된 방은 작았다. 지하 1층, 창문도 작고 침대도 작았다. 하지만 남양이라 오후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었다. 가져온 몇 안 되는 짐을 정리하며 서연은 생각했다. 동생들을 키우며 깨달은 게 있었다. 아이들은 규칙이 아니라 관심으로 자란다는 것. 사랑이 아니라 이해로 웃는다는 것. 그리고 어른들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작은 서랍에 가족 사진을 꺼내 놓았다. 시골집 마당에서 찍은 사진. 서연과 동생 셋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막내 동생은 서연의 등에 엎여 있었다. 그 아이도 태어날 때는 의사들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밝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짐 정리를 마치고 복도에 나섰다. 저택의 규모에 압도됐다. 높은 천장, 넓은 복도,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 하지만 어딘지 차갑고 공허했다. 집이라기보다는 박물관 같았다. 멀리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소리를 따라 걸었다. 복도 끝 창가에 작은 실루엣이 보였다. 준호였다. 서연이 천천히 다가갔다. 아이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옆모습이 보였다. 생각보다 야윈 얼굴, 하지만 또렷한 이목구비. 무엇보다 눈이 아름다웠다. 슬프지만 맑은 눈. 서연의 눈엔 다른 게 보였다. 아이의 눈 속에 뭔가 간절한 것이 숨어 있었다. 안녕, 나는 서연이야.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잠깐 호기심이 스쳤지만 금세 시선을 돌렸다. 어른들은 다 똑같을 거라는 체념이 있었다. 창밖이 예쁘구나. 서연이 자연스럽게 준호 옆에 앉았다. 바닥에 그대로. 함께 창밖을 바라봤다. 정원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저기 보이는 나무 흔들리는 게 춤추는 것 같지 않아?
준호의 눈동자가 잠깐 움직였다. 처음으로 어른이 자신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와 같은 시선으로 정원을 바라봤다. 새들이 날아오르고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나비가 하늘거리며 날았다. 모든 것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예쁘지? 준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의 입꼬리 살짝 올라갔다. 반응이 있었다. 작지만 분명한 반응이.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준호는 여전히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보물을 힐끔힐끔 쳐다봤다. 문선이가 한숨을 쉬었다. 오늘도 이런 식이면 회장님께서 제가 해볼게요. 서연이 나섰다. 준호 앞에 자연스럽게 앉아 밥그릇을 들었다. 맛있겠다. 나도 배고픈데 같이 먹을까? 아이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건넸다. 오늘 본 정원 얘기, 예쁜 나비 얘기, 구름 모양 얘기. 준호의 어깨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다. 경계하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10분 후 기적이 일어났다. 준호가 숟가락을 들었다. 첫 입을 떴다. 문선이의 눈이 커졌다. 3개월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믿기지 않았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아이가 밥을 먹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맛있어? 준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저택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틀이 지났다. 준호는 서연과 있을 때만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였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가끔은 서연이 하는 말에 작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서연은 아이를 세심하게 관찰했다. 준호가 언제 반응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순간에 눈빛이 살아나는지, 창밖의 새를 볼 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볼 때,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을 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움직임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준호는 정적인 것보다 역동적인 것에 끌렸다. 생명력이 있는 것,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들에 시선이 머물렀다. 셋째 날 오후, 서연이 준호와 함께 저택을 둘러보기로 했다. 우리 집 구경할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집에 살았지만 가보지 못한 곳들이 많았다. 휠체어로 갈 수 없는 곳,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던 곳들. 1층을 돌아본 후 엘리베이터를 탔다. 2층으로 향했다. 여기는 어떤 곳들이 있지? 복도를 따라 걸었다. 서연이 휠체어를 밀어주며 이곳저곳을 구경했다.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방들이었다. 손님방, 서재, 창고 같은 곳들. 복도 맨 끝에 다다랐을 때였다. 다른 방들과 달리 문에 먼지가 쌓여 있는 곳이 보였다. 저기는 뭐 하는 곳이지? 서연이 문고리를 잡았다. 잠겨 있지 않았다. 천천히 열었다. 문이 열리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넓은 창문이 있는 방이었다. 아틀리에였다. 이젤들과 캔버스, 물감과 붓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시간에 멈춘 듯 고요했다. 물감 튜브들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붓들은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지만 사용된 흔적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하나의 그림이었다. 해바라기. 하지만 미완성이었다. 절반만 그려진 채 멈춰 있었다. 노란 꽃잎 몇 개와 줄기 일부만 완성되고 나머지는 하얀 캔버스 그대로였다. 물감이 마르고 붓이 굳어버린 지 오래였다. 서연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분놀림이 섬세했다. 전문가는 아니어도 정성이 느껴지는 그림이었다. 사랑을 담아 그린 흔적이 역력했다. 준호의 시선이 그 그림에 고정됐다.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
더 가까이 보려 했다. 예쁘다. 아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온전한 문장이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다. 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그림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직감했다. 누가 그린 걸까?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서연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엄마. 두 번째로 나온 말이었다. 서연은 알 수 있었다. 이 아틀리에가, 이 미완성 해바라기가 이 집의 멈춘 시간을 상징한다는 것을, 아이의 엄마가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이라는 것을. 방 안을 둘러봤다. 창가에는 마른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물을 주지 않은 지 오래된 듯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스케치북이 있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펼쳐봤다. 해바라기 스케치들이 가득했다. 다양한 각도에서 그린 해바라기들. 그중 일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년 전 날짜들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다. 준호가 걸을 수 있게 되면 함께 해바라기 밭에 가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준호의 어머니는 아이의 회복을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해바라기에 담으려 했던 것 같았다. 엄마가 나를 위해 그린 거야. 준호가 작게 말했다. 엄마는 말했어.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바라본다고. 나도 밝은 곳을 바라보며 살라고.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엄마가 없어졌어. 그림도 끝내지 못하고.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중얼거렸다. 창밖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나도 달리고 싶어. 해바라기 밭에서 뛰어놀고 싶어. 복도를 지나던 서연이 그 말을 들었다. 가슴이 저려왔다. 아이는 환자가 아니었다. 그냥 달리고 싶어 하고 뛰어놀고 싶어 하는 평범한 7살이었다.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는 착한 아들이었다. 서연의 마음속에 결심이 굳어졌다. 뭔가 해줘야겠다. 이 아이가 웃을 수 있게, 꿈꿀 수 있게, 그리고 엄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해도 서연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시골에서 동생들을 키우며 배운 게 있었다. 사랑과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한편 도연은 여전히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회사 일로 밤을 새우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집에 있어도 준호와 마주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아이를 볼 때마다 가연이 생각났다. 그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다. 왜 지켜주지 못했을까? 왜 혼자 떠나보냈을까? 왜 아이와 약속한 해바라기 밭 여행을 미뤘을까? 도연의 손이 또 떨렸다. 펜이 책상에서 굴러떨어졌다. 일로 도망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현실은 계속 따라왔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아이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연이 남긴 일기장이 있었다. 펼쳐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아마 준호에 대한 사랑과 희망이 가득할 텐데 그걸 읽으면 자신의 무능함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았다. 다시 서랍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드물게 도연이 식탁에 앉았다. 준호와 서연도 함께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아버지를 훔쳐봤다. 도연도 아이를 의식했다. 하지만 둘 다 먼저 말을 걸지 못했다. 2년 동안 쌓인 벽이 너무 높았다. 서연이 그 사이를 메웠다. 준호야,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 정원에서 그림 그릴까? 아이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다. 정말요? 응, 어제 아틀리에에서 본 물감들 써도 될 것 같은데? 도연의 손이 멈췄다. 아틀리에? 준호가 그곳에 가봤다는 말인가? 아틀리에에 갔어? 도연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다. 네, 어제 구경했어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엄마 그림도 봤어. 준호가 작게 말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곳은 가연의 공간이었다. 아이가 태어난 후 가연이 취미로 그림을 그리던 곳. 그리고 그가 2년 동안 피해온 곳이기도 했다. 해바라기 그림. 준호가 계속 말했다. 완성하고 싶어요. 도연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젊은 여자의 눈에 온기가 있었다.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남달랐다. 환자가 아니라 아이로 보고 있었다.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희망으로 보고 있었다. 도연의 가슴 어디선가 미묘한 동요가 일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희망이었을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 아직은 알 수 없었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준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서연과 함께 있으면 작은 웃음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먼저 말을 걸기도 했다. 아틀리에에 가서 어머니의 그림 앞에 앉아 있는 시간도 늘어났다. 하지만 의학적 진전은 없었다. 재활센터에서 나온 진단서는 여전했다. 호전 징후 없음. 냉정하고 건조한 의학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었다. 박민석 이사가 도연의 사무실을 찾았다. 52살의 나이에 걸맞은 권위적인 태도로 진단서를 내려놓았다. 회장님, 현재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도연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눈빛에는 예리함이 숨어 있었다. 더 강한 약물 치료와 장기 입원을 권합니다. 현재 가정에서의 관리로는 입원?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준호를 병원에 가둬두자는 얘기였다. 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박민석이 서류를 펼쳤다. 복잡한 치료 계획표와 약물 목록들이 빼곡했다. 이 약물들은 진정 효과가 있는 약물들입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죠. 도연이 목록을 훑어봤다. 생소한 약물명들이 가득했다. 다른 방법은 없나?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천적 문제라. 박민석의 말이 도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선천적. 고칠 수 없다는 뜻이었다. 회장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기적?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제 아들이 웃는 게 기적입니까? 박민석이 당황했다. 예상치 못한 반발이었다. 그게 아니라 의학적으로만 보면 제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환자죠. 치료가 필요한. 그만하시죠. 도연이 일어났다. 제 아들은 환자가 아닙니다. 7살 아이입니다. 그날 저녁 상류층 모임이 있었다. 회원제 클럽에서 열리는 정기 파티. 도연은 참석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이 올 예정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차에서 내렸다. 클럽 입구에는 이미 여러 대의 고급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발레 파킹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파티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강도연 회장. 하지만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동정이 섞여 있었다. 도연 씨. 장윤아가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왔다. 39의 나이에 사교계 여왕 행세를 하는 여자였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들로 치장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게 지냅니다. 도연은 간단히 대답하고 자리를 옮기려 했다. 준호 군은 어떻게 지내요? 바로 나왔다. 아이 얘기가 잘 지냅니다. 그래도 참 안타까워요. 그런 아이를 두고. 유나의 목소리에는 가짜 동정이 묻어났다. 어떤 아이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불편하신 아이를. 유나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몇 명이 더 다가왔다. 김 회장이 끼어들었다. 아이가 아직도 그 상태인가요? 어떤 상태 말씀이신가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걷지도 못한다던데. 평생 그럴 거래요. 재벌이 뭐 하나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속삭임들이 점점 커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최고의 병원도 가봤다던데. 해외 유명한 의사도 불러왔다더라. 그래도 소용없대. 도연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재다. 혈관이 터질 것 같은 분노가 치솟았다. 하지만 표정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져 갔다. 유나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요즘 새 보모를 들였다던데요? 젊은 여자라던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 그게 아니라. 아이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그런 상태라면. 그런 상태라는 게 뭡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얼음장같이 차가워졌다. 그러니까. 장애가. 장애? 순간 파티장이 조용해졌다. 음악 소리만 흘러나오고 있었다. 제 아들을 장애라고 부르셨습니까?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그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다. 좀 진정하세요, 도연 씨. 김 회장이 중재에 나섰다. 우리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으로 하신 겁니까? 도연이 김 회장을 바라봤다. 제 7살 아들을 두고 그런 상태, 장애, 불편한 아이라고 부르시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제 아들은 그냥 7살 아이입니다. 누구보다 예쁘고 착한 아이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걷지 못한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유나가 입을 열려다 말았다. 실례하겠습니다. 도연이 자리를 떴다. 파티장을 나서는 그의 뒤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래도 사실이잖아. 쟤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나 봐. 차 안에서 도연은 핸들을 쥐고 앉아 있었다. 시동도 걸지 않은 채 손이 덜덜 떨렸다. 분노였을까? 아니면 무력감이었을까? 내 아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그 사실이 도연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최고의 치료를 해줬다. 최고의 의료진을 구했다. 돈이 되는 건 다 해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달라진 게 있었다. 새로운 보모 덕분에 준호가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조차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의미 없는 일이었다.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집에서 온 전화였다. 회장님, 도련님이 찾으세요. 뭐라고? 아빠 언제 와요? 계속 물어보세요. 도연의 가슴이 뭉클했다. 아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새삼 놀라웠다.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향하는 동안 도연은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한가? 내 아들이 웃는 게 기적이 아니라면 뭐가 기적인가?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어둠이 남아 있었다. 세상의 편견과 시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었다. 준호의 방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마음속 깊이 결심을 굳혔다. 어젯밤 도연이 돌아왔을 때의 표정을 봤기 때문이었다. 지친 얼굴, 무너진 어깨, 세상과 싸우다 상처받은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뭔가 시도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의학적 치료도 좋지만 준호에게 진짜 필요한 건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 준호는 거실 창가에서 책을 보고 있었다. 비행기에 관한 책이었다.
며칠 전부터 꽂혀 있던 주제였다. 준호야. 네.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요즘 들어 표정이 훨씬 밝아졌다. 오늘 특별한 거 해볼까? 특별한 거요? 준호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응. 비행기 되어보는 거야. 비행기요? 서연이 준호의 휠체어를 거실 중앙으로 밀었다. 넓은 러그가 깔린 공간이었다. 부드러운 소재라 안전할 것 같았다. 잠깐만. 서연이 준호를 휠체어에서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아이는 놀라며 서연의 목을 붙잡았다.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다. 진짜 비행기처럼 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준호만의 특별한 비행기가 될 거야. 서연이 준호를 러그 위에 눕혔다. 아이의 몸이 살짝 경직됐다. 휠체어가 아닌 곳에 누워본 게 언제였을까? 아마 아주 어렸을 때 이후 처음일 것이다. 어때? 바닥이 푹신하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러그를 만져봤다. 정말 부드러웠다. 지금부터 비행기가 될 거야. 어떻게요? 일단 날개부터 만들어야지. 서연이 무릎을 꿇고 준호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이의 팔을 잡아 양옆으로 천천히 뻗었다. 이렇게 새의 날개처럼. 준호가 따라했다. 작은 팔이 양쪽으로 펼쳐졌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와, 진짜 날개 같아요. 아이의 얼굴에 신기함이 퍼졌다. 이제 엔진 시동을 걸어볼까? 엔진이요? 응. 비행기 소리 내는 거야. 부르르르. 서연이 재미있는 소리를 냈다. 마치 진짜 엔진 소리처럼. 준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준호도 해봐. 부르르르. 부르르. 아이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부르르르.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아이가 놀이에 완전히 참여하고 있었다. 좋아. 엔진 점검 완료. 이제 이륙 준비야. 서연이 준호의 다리 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의 무릎을 잡았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늘로 올라갈 거야. 무서우면 언제든 말해. 무섭지 않아요. 준호가 의외로 당당하게 대답했다. 서연이 준호의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마치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아이의 상체는 그대로 바닥에 있고 다리만 공중에 떠 있었다. 와! 준호가 소리쳤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신나서였다. 높이 올라가고 있어. 구름 사이를 지나고 있어. 서연이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했다. 새들이 인사해주고 있어. 안녕, 준호야. 안녕, 새들아. 준호가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준호의 입에서 맑고 환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이의 웃음소리였다. 마치 종소리처럼 맑고 아름다웠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런 순수한 기쁨을 아이에게서 볼 수 있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준호의 다리가 미약하게 떨렸다. 의식적인 움직임이었다. 스스로 다리에 힘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았다. 준호야, 다리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가요? 준호도 자신의 변화를 느꼈다. 다리에서 뭔가 따뜻한 게 올라오고 있었다. 움직여봐. 천천히. 서연이 조심스럽게 격려했다. 준호가 집중했다. 얼굴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다리가 조금 더 움직였다. 발가락이 살짝 구부러졌다. 됐어. 됐어요. 준호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서연도 믿을 수 없었다. 의사들도 포기한 일이 놀이 한 번으로. 바로 그때였다. 거실 문이 열렸다. 도연이 들어왔다. 그는 그 광경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바닥에 누운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팔을 펼치고 비행기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다리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도연의 입이 벌어졌다.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2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아빠. 준호가 도연을 봤다.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에는 원망이나 서운함이 없었다. 순수한 기쁨만 있었다. 아빠도 같이 해요. 비행기 놀이.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의사들도 못한 변화를, 수많은 치료와 약물도 이루지 못한 기적을 놀이 하나가 불러왔다. 이게 어떻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준호는 환자가 아니라 보통 아이입니다. 보통 아이? 네. 달리고 싶어 하고, 날고 싶어 하고, 놀고 싶어 하는 평범한 7살이에요. 도연의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다. 아이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팔을 펼치고 있었다. 비행기가 되어 있었다. 부르르르. 준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도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눈물이었다. 2년 만에 처음 흘리는.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건지. 도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서연이 말했다. 준호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원망 대신 기대가 어려 있었다. 함께 놀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도연이 천천히 준호 곁으로 갔다. 무릎을 꿇고 아들 옆에 누웠다. 조심스럽게 팔을 펼쳤다. 아빠도 같이 날 수 있을까?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해요, 아빠.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바닥에 누웠다. 두 사람 모두 팔을 펼쳤다. 크고 작은 2대의 비행기가 됐다. 부르르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졌다. 그 순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2년 동안 얼어붙었던 부자간의 마음도 녹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것이 진짜 치료였다. 약물도 아니고 의료기기도 아닌 사랑과 관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날 이후 강씨 저택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도연은 회사 일정을 조정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집에 있기로 했다. 이사회에서 의아해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우선순위가 명확해졌다. 오늘은 뭐 할까? 저녁 식사 후 도연이 준호에게 물었다. 예전 같으면 서재로 직행했을 텐데 이제는 아들과 보내는 시간이 하루의 하이라이트가 됐다. 아틀리에 가요.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이제 아틀리에는 준호의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됐다. 어머니의 흔적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곳이었다. 세 사람이 함께 2층으로 올라갔다. 서연이 휠체어를 밀어주고 도연이 옆에서 함께 걸었다. 아틀리에에 들어서자 따뜻한 오후 햇살이 가득했다. 미완성 해바라기 그림이 이젤에 세워져 있었다. 며칠 전부터 준호가 조금씩 색을 더해가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에 뭘 그려볼까? 서연이 빈 캔버스를 가져다 놓았다. 비행기. 준호가 주저없이 대답했다. 도연이 미소를 지었다. 비행기. 아이에게 새로운 꿈이 생긴 것 같았다. 그럼 우리가 탔던 비행기를 그려보자. 네. 준호가 붓을 잡았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하나씩 그려나갔다. 파란 하늘, 흰 구름, 그리고 그 사이를 나는 비행기. 도연이 옆에서 지켜봤다. 아이의 집중하는 모습이 가연과 닮아 있었다. 그림을 그릴 때의 진지한 표정, 입술을 살짝 내미는 습관까지. 아빠도 그려보세요. 준호가 붓을 내밀었다. 나는 잘 못 그리는데.
괜찮아요. 같이 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붓을 받았다. 언제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려봤을까? 아마 대학생 때 이후 처음일 것이다. 서툴게나마 구름을 하나 더 그렸다. 준호가 박수를 쳤다. 잘 그렸어요. 정말? 네. 아빠 구름이 제일 예뻐요.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런 단순한 칭찬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반겼던 건 아니었다. 문선이가 불만을 터뜨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정해진 스케줄을 지켜야 아이에게도 좋은 거 아닙니까? 스케줄이 사람을 위한 거지, 사람이 스케줄을 위한 게 아닙니다. 도연의 대답은 단호했다. 예전에 그라면 직원의 의견에 귀 기울였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만든 치료 계획을 전문가들 말씀이시죠? 도연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그 전문가들이 2년 동안 뭘 해줬습니까? 우리 아이가 한 번이라도 웃게 만들었나요? 문선이가 말문이 막혔다. 지금 준호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못 보십니까? 그림도 그리고 웃기도 하고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그게 진짜 치료 아닙니까? 박민석 이사도 반발했다. 급하게 도연의 사무실을 찾아와 항의했다. 회장님,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체계적인 치료가 우선입니다. 체계적인 치료로 2년 동안 뭐가 달라졌습니까? 도연이 차갑게 반문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시간이요? 도연이 일어났다. 2년이 부족합니까?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의학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도연이 박민석을 노려봤다. 제 아들이 웃었습니다. 움직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 아닙니까? 박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결과로 말하세요. 우리 아이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도 부정하실 겁니까? 박민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며칠 후 도연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재활 치료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한 것이다. 딱딱한 물리치료 대신 놀이 치료를 도입했다.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자연 관찰 같은 창의적 활동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치료진도 구성했다. 놀이치료 전문가,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들이 팀을 이뤘다. 이들은 박민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의 마음부터 열어야 합니다. 놀이치료 전문가 김소영이 말했다. 몸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거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준호의 반응은 놀라웠다. 하루가 다르게 표정이 밝아졌다. 말수도 늘었다.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변했다. 오늘은 뭐 할까요?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다. 피아노 쳐보고 싶어요. 그림도 그리고 싶어요. 정원에서 놀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많아졌다는 건 살고 싶어졌다는 뜻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3명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다. 아빠,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응, 저 걸을 수 있을까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도연과 서연이 서로를 바라봤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하고 약속했거든요. 해바라기 밭에 같이 가자고.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엄마는 없지만 아빠하고 가고 싶어요. 도연의 눈이 촉촉해지다. 그럼 노력해볼까? 정말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응,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조금씩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네. 그날 밤 도연은 가연의 일기장을 꺼냈다.
2년 만에 처음이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준호가 첫걸음을 걸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언젠가는 해바라기 밭에서 함께 뛸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연이도 준호를 믿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는 특별한 아이야. 다르지만 아름다운 아이. 도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가연아, 이제 알겠어.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멀리서 준호의 잠든 숨소리가 들려왔다. 평온한 밤이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진짜 평화였다. 도연은 처음으로 깊게 잠들 수 있었다. 죄책감이나 불안감 없이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으로. 한 달 후 또 다른 상류층 모임이 열렸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자선 파티였다. 평소라면 도연은 혼자 참석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정말 괜찮을까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준호의 정장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한 달 전에 그와는 완전히 달랐다. 준호는 새로 맞춘 작은 정장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작지만 당당해 보였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다. 아빠, 나 떨려요.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잖아. 도연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길이었다. 우리 준호는 멋진 아이야. 당당하게 하면 돼. 차 안에서 서연이 준호에게 속삭였다. 만약 누가 이상한 말하면 어떻게 할까? 준호가 물었다. 그럼 우리가 지켜줄게. 도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빠와 서연이가 준호 편이야. 파티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호기심보다는 놀라움이 컸다. 강 회장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다. 더군다나 당당하게 입장하는 모습까지. 장윤아가 일행에게 다가왔다. 눈빛에는 여전히 아기가 번뜩였다. 어머, 도연 씨. 오늘은 가족 모임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도연이 평온하게 인사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다. 준호 군도 왔구나. 많이 컸네요. 윤아가 준호를 내려다봤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목소리에 주저함이 없었다. 어머, 인사도 잘하네. 그런데 아직도. 윤아가 휠체어를 힐끔 쳐다봤다. 걸을 수는 없는 거지?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한 달 전의 재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준호의 얼굴이 굳지 않았다. 오히려 씩씩하게 대답했다.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 네. 걸으려고 연습해요. 윤아가 당황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다. 하지만 의사들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준호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런 게 뭐가 대단한가요? 윤아가 비웃었다. 결국 걷지도 못하는. 해보고 말씀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뭐요? 준호처럼 살아보세요. 휠체어에 앉아서 하루만 생활해보세요. 윤아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면 알 거예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얼마나 강해야 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서연의 말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때 준호가 입을 열었다. 저, 해볼게요. 뭘?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 집중됐다. 걸어볼게요. 파티장이 조용해졌다. 음악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준호가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몸을 일으키려 했다. 준호야, 괜찮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도연이 말렸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해보고 싶어요. 서연이 준호 곁에 다가갔다.
도와줄까? 네. 서연이 조심스럽게 준호를 일으켜 세웠다. 아이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체중을 지탱하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서연이 보조기를 가져왔다. 파티에 올 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준비한 것이었다. 이걸로 도움받자. 보조기를 양옆에서 잡고 준호가 천천히 첫 발을 내디뎠다. 비틀거렸다. 넘어질 뻔했다. 서연과 도연이 양쪽에서 받쳐줬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비웃으려던 사람들도 진지해졌다. 준호가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작은 걸음이었지만 분명한 전진이었다. 파티장 어딘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명, 두 명,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넘어져도 개의치 않았다. 해냈다는 기쁨이 얼굴 가득했다. 해냈어. 도연이 달려와 아들을 안아 올렸다. 잘했다, 준호야. 정말 잘했어. 장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이 마이크를 잡았다. 파티 주최 측에서 건네준 것이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파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제 아들 준호는 걷는 것이 어려운 아이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집중했다. 용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였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도연이 서연을 바라봤다.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진짜 가족이에요. 더 큰 박수가 쏟아졌다. 준호가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그 작은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아빠 사랑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사랑해, 아들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네.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줬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준호가 용감했으니까. 저 이제 더 열심히 연습할 거예요. 준호의 눈에 결심이 보였다. 엄마와 약속한 해바라기 밭에 꼭 가고 싶어요. 도연이 백미러로 아들을 바라봤다. 그래. 꼭 가자. 우리 같이.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흘러갔다. 가족을 태운 차는 따뜻한 집을 향해 달려갔다. 파티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문선이는 자진해서 사직했다. 더 이상 규칙만으로는 이 가족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박민석 이사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다. 불필요한 약물 처방과 리베이트 의혹이 드러나면서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 준호에게 투여되던 진정제들이 오히려 회복을 방해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도연은 완전히 새로운 치료 시스템을 만들었다.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준호를 돌봤다. 석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빠, 서연이, 와보세요. 아틀리에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달려갔다. 준호가 미완성이던 해바라기 그림 앞에 서 있었다. 완성되어 있었다. 엄마가 그린 반쪽에 준호가 나머지 반쪽을 더했다. 색깔은 조금 달랐지만 완벽하게 조화로웠다. 두 사람의 사랑이 만나 하나의 작품이 된 것이다. 다 완성했어요. 준호가 기뻐하며 소리쳤다. 정말 아름답다. 서연이 감탄했다. 도연은 말없이 그림을 바라봤다. 가연이 그린 부분과 준호가 그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난 것 같았다. 엄마가 좋아하실까요? 준호가 물었다. 당연히 좋아하실 거야.
도연이 대답했다. 목소리가 촉촉했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일어났다. 보조 없이 혼자서. 아이 스스로도 놀랐다. 천천히 걸어서 피아노 앞으로 갔다. 의자에 앉더니 발끝으로 건반을 눌렀다. 똑! 맑은 소리가 울렸다. 준호가 웃으며 다시 눌렀다. 똑, 똑, 똑. 간단하지만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도연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낸 첫 번째 음악이었다. 준호야. 네, 아빠. 아이가 돌아봤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도연이 아들을 안았다. 서연도 함께했다. 세 사람의 포옹을 창밖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줬다. 아틀리에의 해바라기 그림이 환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멈춰있던 시간이 완전히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제는 희망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작은 관심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치료보다 따뜻한 사랑 한 번이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나 일상 속 작은 기적들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따뜻한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